안녕하세요. YG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오늘은 무슨 제가 리포트 이것저것 읽다가 좀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막 너무 어려운 리포트는 아니고 그냥 어쩌거나 제가 생각했던 뭐 그냥 호기심 있었던 내용에 대한 그런 리포트여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리포트 자체는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요 전에는 뭐 상위 1% 부자 리포트에서 상위 0.1% 상위 1%는 저 어제 읽어봤거든요. 27억 순자산이었나요? 자산인가? 어제 저랑 너무 멀어서 좀 모르겠지만 상위 1%는 27억, 상위 0.1%는 100억. 그래서 먼 세상이구나 했는데 또 이번에 나온 리포트는 중산층에 대한, 물론 중산층의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제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은 중산층의 정의, 실제 중산층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그들이 중산층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 맨 앞에 부분이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결국은 중산층이라는 게 도대체 오피셜한 정의는 뭘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좀 불만족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어쨌거나 그런 게 뭔가 그런 현실과 이런 이상의 괴리 그런 거 한번 보려고 있었던 것 같았고요. 뭐 요약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45.6% 중산층이 실제 중산층으로 오피셜한 중산층 뭔가 뭐 글로벌하게 정의했던 그 범위에 들어간 우리나라 중산층은 한 50% 정도가 스스로를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통상 중간층의 기준은 중간 정도의 소득 수준인 반면 한국의 중산층은 중간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돼야 사실은 상위권을 중산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인 사람은 상위권밖에 없잖아요.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상위권이 아니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난 중위권이 아니다,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내용 보시면은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100세 시대 연구소 들어가서 리포트 쪽 들어가면은 리포트에서 리포트 짱 클릭하면 이렇게 쫙 뜰 거고요. 여기 부분 중산층 보고서 이게 있고, 제가 아까 말한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 이것도 있죠. 전 이쪽은 아니어서 살짝 읽어봤는데요. 중산층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산층 자료 한번 발췌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대상이 있죠. 이 보고서 자체는 총 1140명의 30대 50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했고, 이제 중산층의 기준, 그 중에 중산층은 뭐냐?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의 소득계층, OECD 기준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75% 미만이 하위층, 200% 초과의 상위층. 그래서 월급의 에버리지가 아니라 중위값, 중간값, 우리나라의 중간 월급을 받는 사람의 0. 곱하기 0.7한 것부터 곱하기 2.0 한 것까지를 중산층의 범위로 하고, 이 아래를 하위층, 이 위를 상위층으로 분류해서 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뭐 그렇고요. 저 내용 자체는 보시면 제가 사실은 뭐 뒷내용들도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은 요 증권사 리포트다 보니까 이제 실제 뭐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의 자산 관리, 노후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증권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보고서 자체를 쓴 것 같고요. 저는 요 앞에 부분만 지금 그냥 좀 재미있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뒤에 내용도 궁금하시면 요 앞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다 읽어봤죠. 예. 재미있긴 했어요. 그러고요. 자, 서머리. 뭔 내용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맨 앞 발췌한 거죠. 중산층의 45%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인식한다는 거고요. 디테일한 이유는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5가지 파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 소득은 아까 중위소득의 75에서 200까지가 중산층인데 우리는 좀 더 높은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의 기준도 뭐 자산의 기준도 부동산의 기준도 다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그냥 4인 가족이어서 4인 가족을 좀 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남들이 귀찮게 안 해서 그러나? 저 3인 가족일 때는 너 왜 추가로 둘째 안 낳니라고 뭐 평소 처음 보는 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나라였어요. 예. 어쨌거나 그건 태클을 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일단 1, 2, 3, 4 이 부분이 중산층의 정의와 실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중산층의 46%는 나는 하위층,
사실 실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범위 정의가 좀 다른 거죠. 그 OECD가 정의한 중산층이랑은.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어차피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괴리가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거죠. 중산층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 0명부터 100명이 있으면은 한 이 정도쯤이 원래 중산층이어야 되는데 나는 중산층에도 못 들어가 하면은 뭔가 인생 하위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중산층이란 정의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중산층이 한데 난 그 밑에 있고 사실은 뭐 중간 위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중산층 아래야라는 중산층이라는 중간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진 그 그룹보다 밑이야라고 하는 순간 우울하고 허망하고 좀 어렵죠. 중간값을 너무 높게 잡아놓고서 난 중간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확률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 그럼 해당이 안 될 테니까 이 범위 그럼 사실은 중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좀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통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중산층의 기준은 소득.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그거에서 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2개 이상 안 들어가면 나는 중산층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으로 좀 스트릭트하죠. 많이 자꾸 벗어날 수밖에 많은 확률로 벗어나게 되는 많은 확률로 우울해지게 되는 약간 그런 중산층이라고 또 안 우울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거죠. 난 부자가 아니야는 당연한 건데 중간도 아니야 하면은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중간도 아니야. 근데 사실 그 중간이 아닌데 그렇긴 해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중산층이 생각하는 재무적 조건은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686만원 중산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실제 중산층이 아니라 월지출 427만원 순자산 9억 4천만원 이 정도가 있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중산층 중간값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월소득 부분에서는 한 62만원 정도 괴리가 있고 여긴 괴리가 크지 않은데 이제 월 소비가 실제 중산층은 300만원을 쓰는데 427만원 한 100만원은 더 써야 이 정도 지출을 하는 게 사실은 또 뭐 내가 쓴다는 느낌 실제 버는 거보다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뭔가 빨리빨리 느껴지잖아요. 나의 레벨. 근데 많이 쓰는 게 레벨 높은 건 아니지만 돈이 없는데 많이 쓰는 건 문제긴 하죠. 어쨌거나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직접적인 나한테 뭐 피드백이 오는 행위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괴리가 꽤 커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쓰는 건 자유지만 쓸 수 있는데 쓰는 건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113만원 정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월. 그리고 자산도 실제 중산층은 순자산 6.3억 부채 차감 후죠.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억 집을 갖고 있고 3.7억 대출이 있으면 이 사람이 6.7억 순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 기준 6.7억 정도가 3억이구나. 6.3억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인데 9.4억은 돼야 중산층이다. 9.4억이면은 뭐 한 4억 빌렸다고 치면은 13.4억 부동산만 갖고 있을 경우 13.4억 집에 뭐 4억 대출 했으면 순자산이 9.4억이죠. 근데 뭐 당연히 뭐 금융자산이랑 좀 더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아파트로만 봤을 때 뭐 이 정도 그런 느낌이 중산층이래요. 중산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래요. 보시고 실제 한국의 중산층의 모습은 중산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단어예요. 이건 또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면은 한국형 중산층은 단어는 중간이지만 실제 그 내포된 건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 정도의 삶은 넘어 안정적, 여유로운 삶의 수준이 요구되고 부동산도 꽤 중요해요. 이런 조건을 보면은 중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간이 아니에요. 일단 중산층 하면 40%가 중간이라고 저도 그렇겠죠. 지라고 하긴 중산층은 중간이다라는 강한 40% 정도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산층이란 단어 안에는 안정, 자가주택, 여유, 기본 뭐 이런 느낌, 평균
다른 사람들 평균인데, 사실 이거 평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자기의 좋은 모습, 가끔씩 돈 많이 쓰는 모습을 평균인 양, 에버리지가 아닌데 약간 에버리지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저것도 못해, 나도 저 정도는 하고 싶어라고 비교를 하면 또 씁쓸해지죠. 예, 중간을 안 올리니까 베스트 순간만 올리잖아요. 어쨌거나 그러고 이런 단어들, 안정, 자가주택, 기본, 여유라는 게 사실 중간이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얘가 있어야 난 중간이야 라고 지금 연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소득을 볼까? 소득은 아까 크게 괴리가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보시면은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0.75에서 2배 정도 구간을 정의했대요. 그럼 보시면은 그냥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월 512만 원. 2022년 기준이면 되게 실제 요즘 숫자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플러스 곱하기 0.75 곱하기 2한 요 범위가 월소득 이 정도가 중산층인 거예요. 중산층. 끝이에요. 더 이상 추가적인 정의는 없고 요 안에 들어가면은 OECD 기준 저는 중산층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만으로 정의하지 않는 거죠. 이건데 딴 거가 안 되면 또 되게 우울해지고, 왜냐면 사실 기준 자체가 높으니까, 중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다 한들 소득 상위 24%는 돼야 된대요. 이때 현재는 그래도 큰 괴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득이 뭐 한 50%? 상위 50% 정도 중간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소득, 월소득 수입 자체도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중산층 생각하는 중산층은 뭐 값이 월소득 686만 원이고 이 값은 소득 상위 24%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괴리가 좀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1번 소득이라는 변수는 현실과 큰 괴리가 물론 이거는 4인 가구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가 624만 원을 벌고 있으니 월소득 686만 원은 되어야 중산층이야 라는 거에는 4인 가족은 어느 정도 실제 현실도 들어가니까 큰 괴리는 없다. 소득 기준으로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괴리가 큰 거죠. 일단 소비 기준, 소비에서 커요.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은 월 427만 원은 쓸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실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14만 원을 쓰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이. 그렇기 때문에 난 중산층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친구들은 한 100만 원은 내가 월 더 쓸 수 있어야지 내가 중산층일 텐데 나는 그렇게 못 쓰네. 그럼 중산층이 아니고, 그럼 난 중간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간이긴 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상위 10% 정도의 소비 지출을 해야지 그게 중산층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산층이 아니죠. 사실은 좀 높죠. 소비의 경우는 상위 10% 정도가 되는 그 수준을 중산층들은 중산층의 소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가 안 되면 난 중산층도 아니야. 그럼 하위 90%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자산. 아까 순자산 9억 말했잖아요. 순자산은 9억 4천은 되어야지 중산층이래요.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고, 실제 중산층의 평균 5억이니까 뭐 훨씬 괴리가 크죠. 여기 전체 기준으로 하면은 9.4억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9.4억인데 실제 현실은 중산층들, 아까 OECD 기준 그 레인지 들어간 중산층들의 평균 순자산은 5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이 사실은 9.4억이 안 될 테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인데 난 중산층이 아니구나라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서 또 순자산의 아까 9.4억은 상위 11%인 거예요. 상위 11%. 그리고 아까 지출도 한 상위 10%, 순자산도 상위 10%, 이런 게 들어가야지 난 중간이구나, 중산층이구나 라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난 중간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비중, 한 90%의 사람들이 난 중간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약간 우리들의 머릿속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9.4억 기준이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은 OECD 기준으로는 소득만, 월급만으로 캐시인 캐시아웃 뭐 이런 개념만 하는데 갖고 있는 자산, 내 인생을 통해서 쌓여 있는
그런 자산들도 우리나라는 순자산도 계층을 나누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또 월급이 많니 적니 하는데 근데 하지만 재산은 열나 많은 걸 하면 좋겠다. 난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게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다행이다, 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자산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기 위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상위 10% 커트라인 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려서 그러나 어떻게 이게 상위 10%인데 어떻게 중간이죠?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부동산이 뭐 자가냐 아니냐, 평수가 어떠냐, 이거가 OECD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별표할 건 아니고 신기해서 저도 제 머릿속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나도 제가 한국적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보면은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동산 규모는 8억 4천만 원이래요. 그럼 아까 순자산 9억 얼마니까 금융자산 이런 거 포함이겠네요. 그거는 부동산 온리로는 8.4억. 실제는 중산층은 3.9억 원의 순자산이 있대요. 이건 이제 대출을 뺀 거니까 여기에 대출을 더한 게 실제 아파트 가격이겠죠. 자산 기준으로. 여기서 대출을 더한 게 아파트 가격일 거고요. 아파트, 빌라, 주거시설의 가격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 기준으로는 중산층이 8.4억 정도의 순자산의 부동산 가치를 갖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OECD 기준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부동산 순자산 가치는 3.9억. 그렇죠? 여기다 부채를 더한 게 실제 자산 가치일 거고요. 이런 괴리가 있고 보시면은 나이대로 볼까요? 나이대로 보시면은 50대로 갈수록 점점 친구들이 집이 비싼 거여서 그런지 이상이 올라가죠.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고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신기하게 직장인이 생각한 것보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더 돈이 많긴 하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생각한 이상적인 중산층의 기준이 더 높네요. 자영업자들이. 미운 기운도 있고요. 이런 많이 나눠봤고요. 그죠? 아까 순자산이 5억이다. 사실 전세 5억을 대출 없이 갖고 있으면 그게 순자산 5억이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가 여부가 우리나라는 또 심리적 안정에 이런 나 중산층은 돼 정도의 또 팩터긴 한가 봐요. 보시면은 중산층의 기준은 소득도 있지만 부동산, 마음의 여유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 연동돼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주변 사람들 집값 다 오르는데 나 안 오르고 막 그런 걸로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산층의 기준이 부동산이다. 자가주택가 여기 내 집이 있다. 소유의 개념을 말한 거죠. 지금 여기서의 부동산은 집 소유가 중산층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렇고 30대에서 오히려 21% 나이대별보다는 30대가 많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고 미혼은 18%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는 16% 정도가 어쩌거나 자가 소유가 있어야 중산층인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수까지 지정을 해요. 그래요. 우리나라다워요. 네. 보시면은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득이 아무리 많던 적던 실제 그러니까 중산층 기준 중산층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월세로 살고 있으면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건 24% 불과하는데 또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실제 자기가 중산층인데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건 52.6%고 자가에 살고 있으면은 그 62.6%가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한 부동산 소유 여부가 스스로 심리적으로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좀 더 관대하게 해주는 건가요? 어쨌거나 들어가는 비중이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했을 때 높긴 해요. 우리나라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중산층을 나누는 안정된 거주 환경, 그러니까 계속 옮기지 않고 내 소유로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중산층 스스로가 중산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주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60%, 단독주택이면 41%, 연립다세는 41%에서 일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좀 더 자기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고요. 이게 소유 전세 포함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고 거주 면적이 증가할수록 인식이 증가한대요.
약간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좀 허망하지만 뭐 현실이니까 뭐 실제 설문한 거니까 결과는 뭐 제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25평 미만이면 다 중산층인데 자기가 중산층이냐고 느끼는 여부에 대해서 25평 미만은 32%인데 뭐 25, 32는 57, 32, 42는 72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평과 이렇게 연동될 수도 있지만 평이란 게 순자산 가치랑도 어느 정도 큰 연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순자산이 더 많으니까 나는 아까 9점 몇 억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순자산 기준 아파트가 8점 몇 억이었잖아요. 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쪽에 해당될 확률도 높아지지 않나요? 단순히 난 32평이니까 중산층이다 보다는 내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니까 중산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평이 올라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좀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난 40이야, 넌 37이니? 난 30인걸? 난 25인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거나 단순히 그 숫자만으로 보기에는 그 숫자가 내재된 자산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연도 약간 앞에 거랑 연동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32평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치, 예를 들어 강남에 20평 있어도 부자잖아요. 아닌가? 안 사봐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런 삶도 중산층이 되려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중간이지만 안정적, 여유 이런 단어가, 이런 삶을 살아야 중산층으로 생각한대요. 이거 사실 되게 높은 목표죠. 여유롭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의 목표, 이게 제 목표거든요. YJ의 인생 목표가 안정적 여유로운 삶이고, 이게 당연히 좀 높은 목표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루려고 막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래도 또 뭐 80세 90세까지 살면서 안정적 여유로울 생각하면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높은 목표인데 어쨌거나 이게 중산층의 또 어느 정도 기준인 것 같아요. 한국의 중산층은 중간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소득이라는 OECD 기준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대요. 그래서 뭐 결국은 한국형 중산층이 되는 지름길은 소득 이슈가 아니라 자산, 누적된 나의 자산이 또 많은 변수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많이 키워야 된다. 결국은 심리적으로 난 중산층이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자산을 잘 키워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증권사 보고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캐시인, 그러니까 뭐 연소득, 수입 쪽보다는 재산, 나의 누적된 투자의 결과인 재산, 뭐 아파트 포함,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중산층의 자산 운용도 중요하고 뭐 투자 이런 쪽 중요하다라고, 아마 이 증권사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증권사의 비즈니스 연결을 하려는 그런 연결고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산층 정의 부분만 지금 읽으려는 거니까 뒤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한국형 중산층의 조건은 다 충족하면 상위권이지만, 하지만 중간이라고 느끼는 그 조건은 월소득은 월 686만원, 월소득 상위 24% 부분에 있으면서 소비 월 427만원, 상위 10% 수준의 소비 생활을 하면서 재산은 자산이죠. 순자산 기준 9.4억 원, 금융자산 포함한 거죠. 그래서 상위 11% 수준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순자산 안에 아파트도 순자산 기준 한 8.4억, 대출 5억 받았으면 1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4인 가구, 무슨 이런 것도 중요하대요. 왜냐면 뭐 2인일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당연히 그런데 제가 2인이 결혼해서 3인이 애 하나 낳기도 하고 4인 가족까지 가봤지만, 결혼해서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나 애 안 낳고 그냥 40살까지는 일하고 평생 놀 거라고 저는 진짜 선언했더니, 저희 부모님, 와이프,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너 미쳤냐, 장난하냐, 애 하나 낳아야지, 세상에 너무 마음을 많이 들어서 머리가 깨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게 중간인가 봐요, 사람들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 벗어나 있으면 너 왜 그러니 말 계속해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애 한 명 낳기로 해서 저도 3인 가족이 됐어요. 3인 가족 대신 유모차 애기 밀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서 아파트 가고 그러면 평생 처음 본 동네 할머니가
둘째 계획은 뭐 둘째는 날 거냐는 둥. 저 둘째 안 낳을 건데요. 이제 이거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 낳고 50살까지 일하고 이제 놀아야지 생각했는데 왜 둘째를 안 낳니 모르는 사람도 물어보고 저한테 막 계속 되게 신선했어요. 이렇게 이놈의 오지랖이라고. 그래서 3인일 때도 너무 많이 말을 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로 4인 가족이 됐어요. 애 둘을 낳아 4인 가족 되니까 아무도 저한테 왜 하나 더 낳냐 왜 덜 낳냐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일단 그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왜 너는 뭐 덜 낳았냐라는 더 낳았냐라는 귀찮은 말 하지 않는 수준이 여기긴 해요. 그래서 4인 가족으로 하면 일단 지나가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너 왜 애를 더 안 낳았냐라는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거냐? 모르겠어요. 안 좋은 거 아닌가? 어쨌거나 현실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요. 끝이에요. 네. 일단 사실 보고서의 뒤에 메인 내용 기승전결, 이 보고서 기준 기승전결에 저는 기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승전결도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 같고,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는 아까 이 보고서 옆에 있는 뭐 상위 부자 보고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또 부자 보고서, 전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